1976년 7월 미국은 건국 200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독립선 원서가 서명된 필라델피아는 기념행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필라델피아로 몰려들었습니다.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아메리칸 리전 펜실베이니아 지부는 필라델피아의 벨뷰 스트래포드 호텔에서 연례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4,400명의 재향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참석한 이 행사는 애국심과 동지애가 넘치는 화합의 장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끝난 지 며칠 후 참가자들 사이에서 정체불명의 중증 폐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열, 기침,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증했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182명이 감염되고 2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집단 감염을 넘어 현대 도시 생활에 숨겨진 위험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어컨과 같은 현대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질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환경의학과 건물 관련 질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976년은 미국에게 특별한 해였습니다. 독립선언 200주년을 맞아 바이센테니얼 기념행사가 전국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상처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상처받은 미국 사회가 다시 한번 단합과 자부심을 찾으려는 시기였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이 기념행사의 절대적 중심지였습니다. 독립선 원서가 서명된 독립기념관, 자유의 종 등 미국 건국의 상징들이 모여있는 이 도시에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수백만 명이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재향군인회 즉 아메리칸 리전은 1919년에 창설된 미국 최대의 재향군인 단체였습니다. 1차 대전 참전 용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이 단체는 1976년에는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까지 포함하여 약 25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권익 보호,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발언, 애국주의 교육 등을 주요 활동으로 했습니다. 바이센테니얼 해인 1976년 이들의 필라델피아 대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회 장소로 선정된 벨뷰 스트래포드 호텔은 필라델피아의 명문 호텔이었습니다. 1904년에 개업한 이 호텔은 브로드 스트리트와 월러 스트리트 모퉁이에 위치한 19층 건물로 70년 이상 필라델피아 사교계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호텔은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대통령들, 영화배우들, 사업가들이 이곳을 이용했고 중요한 정치적 모임들도 자주 열렸습니다. 하지만 1976년 당시에는 건물이 다소 노후화된 상태였고 에어컨 시스템도 1950년대에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1976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펜실베이니아 미국 재향군인의 연례 대회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회식에는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필라델피아 시장이 참석했고 건국 2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강연들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프로그램들은 7월 20일 등록 및 개회식, 7월 22일 정책 토론회 및 위원회 회의, 7월 23일 기념 만찬 및 문화행사, 그리고 7월 24일 폐회식 및 퍼레이드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호텔 내 연회장과 회의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호텔 로비와 바에서 옛 동료들과 재회하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약 4,4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었습니다. 연령대는 주로 50에서 70세였고 상당수가 흡연자였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는 나이와 군 복무 중 노출된 각종 위험 요소들 때문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펜실베이니아주 전역에서 왔지만 상당수가 벨뷰 스트래포드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호텔 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공통된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1976년 7월에 필라델피아는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연일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기온이 계속되었고 습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호텔의 에어컨 시스템은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무더위로 인해 참가자들은 야외 활동을 피하고 에어컨이 가동되는 호텔 내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비, 연회장, 바 등 공용 공간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에어컨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대회가 끝난 지 하루 이틀 후인 7월 26일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했던 재향군인들이 하나둘씩 병원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기 증상은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과 비슷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68세의 재향군인 찰스 캠벨이었습니다. 7월 26일 오후 그는 고열과 오한, 전신 근육통을 호소하며 집 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독감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캠벨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이 39도를 넘어섰고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슴 엑스레이 촬영 결과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지만 일반적인 세균성 폐렴과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7월 27일과 28일에 걸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급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의 여러 병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증 폐렴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최근 벨뷰 스트래포드 호텔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대회에 참석했다는 공통점이었습니다. 환자들의 특징은 고열, 마른 기침에서 객담을 동반한 기침으로 진행되는 양상, 호흡곤란 및 흉통, 전신 근육통과 두통 등이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서는 설사와 복통, 중증 환자에게서는 의식 저하도 나타났습니다. 병원 의료진들은 이런 집단 발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등 일반적인 폐렴 치료 항생제들이 전혀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세균 배양 검사에서도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의심되었지만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정체불명의 감염성 질환에 직면한 것입니다. 7월 29일 필라델피아 보건부는 이상 징후를 펜실베이니아 주 보건부에 보고했습니다. 주 보건부는 즉시 역학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환자들의 공통점이 재향군인의 대회 참석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보건부는 즉시 언론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7월 30일 주요 언론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정체불명의 집단 폐렴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7월 31일 펜실베이니아 주 보건부의 요청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가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CDC는 즉시 역학조사 전문가들과 미생물학자들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필라델피아에 파견했습니다. CDC팀을 이끈 것은 역학조사 전문가 데이비드 프레이저 박사였습니다. 그는 1968년 홍콩 독감 대유행 때도 활약한 경험 많은 전문가였습니다. 프레이저 팀은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이 수수께끼 같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CDC팀은 도착 즉시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환자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확진 사례는 7월 1일 이후 폐렴으로 진단받고 7월 20일에서 24일 중 벨뷰 스트래포드 호텔에 머물렀거나 방문한 자였습니다. 의심 사례는 7월 1일 이후 발열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7월 20일에서 24일 중 호텔에 머물렀거나 방문한 자로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 환자들을 분류하고 각 환자에 대해 상세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레지오넬라증 사건은 즉시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건국 200주년 기념행사 중에 발생한 비극이라는 점, 재향군인들이 피해자라는 점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은 연일 특별 뉴스를 방송했고 신문들은 일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죽음, 킬러 폐렴, 미스터리 질병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난무했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각종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했습니다. 소련의 생물학 무기 공격이라는 추측,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의 독가스 테러, 호텔 음식이나 음료수 오염에 의한 식중독, 에어컨이나 환기 시스템의 화학물질 중독, 새로운 바이러스나 세균의 출현 등 여러 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추측들은 과학적 근거 없이 확산되었고 대중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사건의 여파는 필라델피아 관광업계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벨뷰 스트래포드 호텔은 예약 취소가 쇄도했고 다른 호텔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이센테니얼 기념행사로 호황을 누리던 필라델피아 관광업계는 하루아침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벨뷰 스트래포드 호텔은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호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투숙객들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호텔 폐업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CDC와 펜실베이니아 보건부는 가능한 모든 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 세균, 비정형 폐렴 원인균, 바이러스, 리케치아 진균류 등 기존의 배양 방법으로는 원인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자 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사팀은 에어컨 시스템의 냉각수와 필터, 급수 시스템의 식수, 대회 기간 중 제공된 음식, 호텔에서 사용된 살충제 등 호텔의 모든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도 명확한 독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은 호텔의 물리적 환경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특히 에어컨 시스템에 주목했습니다. 1950년대에 설치된 구식 시스템이었고 냉각탑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병원체의 온상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CDC의 미생물학자 조 맥더모트는 다른 연구자들이 포기한 후에도 계속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사망한 환자들의 폐 조직을 기니피그에 접종하는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1976년 12월 맥더모트는 디에테를레은 염색법이라는 특수 염색법을 사용하여 폐 조직을 검사한 결과 처음으로 미지의 세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발견된 세균은 기존에 알려진 어떤 세균과도 다른 특성을 보였습니다. 길이 2에서 20 마이크로미터, 폭 0.3에서 0.9 마이크로미터의 강균으로 그람 음성이지만 일반적인 염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배지에서는 자라지 않고 특수 배지가 필요했으며 수중 환경을 선호하고 온도 25에서 45도에서 증식했습니다. 이 세균은 미국 제양 군인의 즉 아메리칸 리전의 이름을 따서 레지오넬라 뉴모필라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이 발견되면서 감염 경로도 점차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벨뷰 스트래포드 호텔의 냉각탑이 오염원이었습니다. 호텔 냉각탑의 물에서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고 냉각탑에서 발생한 에어로졸에 균이 포함되어 바람을 타고 호텔 내부로 유입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어컨 시스템을 통해 호텔 전체로 확산되었고 사람들이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여 감염된 것입니다. 이는 사람 간 전파가 아닌 환경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이었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의 임상 양상이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잠복기는 2에서 10일, 평균 2에서 5일이었습니다. 초기 증상은 고열, 오한, 근육통, 두통이었고 호흡기 증상은 마른 기침에서 객담, 동반 기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환자의 30에서 50%에서는 설사와 복통 같은 소화기 증상이, 중증 환자에게서는 의식 저하나 창낭 같은 신경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1976년 사건 분석을 통해 레지오넬라증의 고위험군이 확인되었습니다. 50세 이상, 특히 65세 이상 연령,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위험했고 만성 폐질환이나 심장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사용이나 암치료 등으로 면역이 저하된 경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3~4배 위험했습니다. 제양군인의 참석자들의 특성이 고위험군과 일치했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의 진단 방법들도 개발되었습니다. 가래나 폐 조직에서 균을 직접 배양하거나 소변에서 항원을 검출하고 혈청에서 항체 증가를 확인하며 PCR 검사를 통해 유전자를 증폭하여 검출합니다. 치료에는 에리스로마이신과 같은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가 효과적임이 밝혀졌습니다. 페니실린과 같은 베타락탄 계열 항생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레지오넬라증 사건은 건물 관련 질병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건물의 환경적 요소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건물 관련 질병에는 레지오넬라증과 같은 감염성 질병, 곰팡이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 질병,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 질병, 그리고 원인 불명의 빌딩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에어컨과 환기 시스템이 질병 전파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냉각탑과 같은 순행식 시스템의 위험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냉각탑의 정체된 물에서 세균 증식, 불충분한 청소와 소독, 부적절한 온도 관리, 에어로졸 발생과 확산 등이 위험 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실내 공기질 즉 IAQ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90% 이상이라는 점에서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환기량과 효율성, 온도와 습도 조절, 오염물질 제거, 미생물 성장 억제 등이 중요한 관리 요소가 되었습니다.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냉각탑 관리 기준이 개발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살균제 사용, pH와 전도도 관리 등 수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스케일과 바이오필름 제거 등 물리적 관리도 필요합니다.
냉각수 온도는 35도 이하, 온수 시스템은 6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온도 관리도 핵심입니다. 건물의 급수 시스템과 에어컨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정체 구간을 최소화하고 운영 단계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하며 비상시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레지오넬라 예방을 위한 법적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은 OSHA 규정과 CDC 가이드라인을, 유럽은 EU 식수 지침과 각국 규정을, 일본은 빌딩위생관리법을, 한국은 다중이용시설관리법을 마련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사건 이후 전 세계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보고되었습니다. 2001년 스페인 무르시아에서는 800명 감염에 6명 사망, 2003년에서 2004년 프랑스 파드 칼레에서는 86명 감염에 18명 사망, 2015년 뉴욕 브롱크스에서는 133명 감염에 16명 사망, 2018년 이탈리아 브레시아에서는 500명 이상 감염에 8명이 사망했습니다. 냉각탑 외에도 온천과 스파, 분수, 급수 시스템, 호흡기 치료 장비 등 다양한 감염원이 발견되었습니다. 크루즈선, 호텔, 병원, 요양원 등 관광 및 의료시설에서의 발생도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976년 이후 레지오넬라 진단 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소변 항원 검사나 PCR 검사 같은 신속 진단법이 개발되어 수시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도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예방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UV 살균이나 초음파 처리 같은 물리적 방법, 개선된 살균제와 바이오필름 억제제 같은 화학적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사건은 건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건물 관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며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중보건 감시 체계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집단 발병 시 신속한 역학조사 체계가 구축되었고 WHO를 중심으로 한 국제 감시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환경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급증하여 환경의학과 직업, 보건학 같은 새로운 학문 분야가 발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레지오넬라증 대응을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국가 간 기술 협력과 공동 연구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업들도 예방 장비 개발이나 전문 관리 서비스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레지오넬라증 사건은 현대 문명의 역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에어컨 시스템이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밀집된 건물, 복잡한 기계시설, 밀폐된 실내 환경 등 현대 도시의 특징들이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과학적 방법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CDC의 체계적인 역학조사와 미생물학적 연구가 없었다면 레지오넬라균은 발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결론과 지속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레지오넬라증은 적절한 예방 조치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적,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서 예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현재 레지오넬라증과 같은 환경 관련 질병의 위험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비, 통합적 접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념해야 합니다. 1976년 필라델피아의 벨뷰 스트래포드 호텔에서 시작된 이 작은 사건은 현대의학과 공중보건학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전한 건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 레지오넬라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 새로운 환경 관련 질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 비극적인 여름에서 얻은 교훈 덕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환경, 새로운 병원체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보여준 것처럼 미지의 위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레지오넬라증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겸손함을 잃지 말고 과학적 접근을 게을리하지 말며 예방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건강과 안전이 모든 다른 고려사항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76년 여름 필라델피아의 더위 속에서 에어컨의 습격을 받은 재향군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